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예고를 좀 해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중동 상황 네. 오늘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전쟁은 끝난 거죠?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끝났죠. 그게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 시작하는 시작됐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죠. 그러니까 12시간 그다음에 그 종전. 네. 그거가 시작된 거는 그게 1단계예요? 일단 아니요. 3단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네. 12시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두 단계가 성공이 되면 이제 정전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게 3단계였는데 근데 제가 중동 정치 전공하면서 이걸 계속 보지만 이 정도의 깜깜이 정전 제가 표현한 거지만 깜깜이 정전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정전이 되려면 당사자국이 최소한 서면이나 대면으로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협정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조건으로 정전이 되고 뭐가 정전 위반인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완전히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SNS로 그냥 나는 종전이 이제 성공적으로 다 됐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종전으로 간주하겠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가슴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끝까지 자기네들이 모든 정보를 몰아붙였는데. 줄고 네. 그래서 관통탄을 쓰면 이제 얘네들 끝난다 해서 다 해서 막 서로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하면 서로 상찬을 하면서 막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너무 대단해. 네타냐후 대단했다 이러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만 다 끝났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딱 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놀랐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은 불능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네. 이 안이 한번 붕괴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두 발의 미사일을 공격했고 그걸 곧바로 이스라엘이 받아서 이거는 정전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테헤란을 강도 높은 공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곧바로 개입합니다. 와가지고 네. 둘 다 위반이야. 그리고 나 이스라엘한테 실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전투기 곧바로 그냥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틀어지고 이 종전안은 밀어붙여서 성공적으로 안착은 시켰으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뭐가 정전의 그 조건이고 이게 유지되려면 어떤 사항들이 돼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이 이유가 협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습이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이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아주 공통된 목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 부셔야 된다. 이제 일단 부시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제대로 망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웃긴 게 깜깜이 정전도 정전이지만 이 이후에 되게 웃긴 게 메시지가 세 국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은 우리가 압박을 받았지만 핵 능력을 다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핵을 불능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했던 이란의 핵 불능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핵 불능화는 CVID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그러니까 완벽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해체가 돼야지 불능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는 항상 정통적인 용어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불능이 무슨 불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전통적인 그 용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과는 괴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CVID 정도의 핵 불능화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좀 잘하면 연기 정도 시켰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못했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 내에서도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CNN에서 보도했던 게 그러니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들이받았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 공습 작전 이후에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 그래서 거기서는 불능화를 못했다라고 나오니까 야, 니네가 올린 보고서에는 불능화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페이크 뉴스 CNN이 또 at its best 막 하면서 이제 또 잘하고 최고의 그걸 보여준다 막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도 곧바로 후속 보도를 때렸죠. 이게 불능화는 아니고 한 2달에서 3달 조금 지연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저도 그래도 미국 정부인데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저는 전문가로서는 좀 기다려 보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 현장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보도는 조금 트럼프 행정부의 불능이라고 했던 그 얘기는 조금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 나토 가서도 그 발언도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아직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했던 그 주 원인이 자위권 발동이지 않았습니까? 네. 무슨 자위권 발동? 이란의 핵 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위협이 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위권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게 이어져서 그 소위 말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사용한 관통탄 GBU 57을 처음으로 실전 사용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불능화를 했다 그러는데 왜 또 그래서 정전을 해놓고서 왜 또 공격을 한다는 겁니까? 원래 전쟁 시작이 핵 위협 때문에 그렇고 핵을 불능화시켰는데 왜 또 공격을 한다라고 또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메시지가 이게 제대로 메시징이 관리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는 포인트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 협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요 협상을 함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가 불능화했어. 그러니까 니네는 협상장으로 와. 이란은 우리 다 뺏기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협상할 여지가 있어라고 하는 이 상반된 메시지가 서로의 그 협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로 했다가는 트럼프는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핵을 불능화했다면서요. 그런데 협상장에 나가는 순간 이란이 쓰는 카드는 여태까지 2015년에 포괄적 핵 협상도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과 딜을 했었었냐면 자 우리가 20% 농축 우라늄 10,000kg 갖고 있어. 근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해서 3.6%로 낮춰. 그리고 500kg만 가져. 오케이 합의. 그래서 15년 동안 유지되고 이렇게 과정이 잘 되면 다른 관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했던 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핵 협상장에서 쓰는 카드는 자신의 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핵 협상에 만났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능화를 시켰다면서요. 다 그 포드 나탄즈 시절 다 해서 그 불능화가 됐다면서요. 근데 이란이 짜잔 나 아직 그 60% 농축 우라늄 408kg 그대로 갖고 있지롱.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거야 하고 하는 순간 트럼프는 시작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딱 들어가니까 아마 미국 이미 막 되게 그랬잖아요. 그 국방부에서도 이게 우리가 엄청난 작전이었다. 미주리에서 떠서 막 딥세션을 해서 성동격서 작전으로 딴 데다 해서 우리가 불능화에 일으켰다 했다 했는데 협상장 나갔는데 네가 불능화 시켰던 건 그대로 있어서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랑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순간이 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웃긴 상황이 될 거고 이제 언론의 불판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되게 분위기가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협상 이제 제대로 된 이 종전이나 정전이 되려면 이란 핵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올 4월부터 올 6월 15일 날 계획됐던 오만에서 계획됐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 협상이 지금 잠시 전쟁 때문에 중단됐다가 6차가 이제 시작돼야 될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했던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란의 핵 능력을 저하시키지 못했다면 핵 협상 시작하는 순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조금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핵 협상을 진짜로 시작을 빨리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지연을 시켜서 협상을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전 또 여기가 의미심장한 게 이란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핵 협상 하자. 그런 거는 그래서 저도 이게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데 핵 능력을 많이 그러니까 보존시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측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은데 협상을 하자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이 느낌이 지금 말씀은 조금 다른 개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네. 좀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핵 협상을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토에서도 흘리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란은 자 빨리 협상을 하자. 나 그래 많이 낮춰줄게. UAE가 하는 핵 프로그램 정도까지도 나는 받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그럼 미국이 그 협상을 지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예요? 지금은 무조건 비는 피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딱 하면 지금 얼마나 그 이슈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도 나름 끌어올렸다가 네. 물론 이제 마가는 서로 싸움이 나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마가에서도 이제 싫은 소리가 나오겠죠. 거봐,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랐잖아. 왜 개입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정부가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계속 팔로우하면서 저도 아는 여러 가지 그 싱크탱크 분들 제 박사 동기들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네,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원래 트럼프가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림을 흐트러 놓고 네. 거기서 미국의 국익을 잡아가는 걸 제일 잘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뿌린 떡밥들을 수집하고 이러려고 하지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죠. 아니 그 트럼프가 가장 지금 혹시 바라는 게 이란이 핵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자기한테 좀 저 핵 다 부셔졌습니다. 제발 좀 열어주세요. 협상해 주세요. 딱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게 제일 좋죠. 그럼 어찌됐건 나는 이란과 핵 협상을 완벽한 오바마가 했던 핵 협상은 잘못된 거였고 내가 한 게 진짜 리얼 딜이다 하고 이렇게 협상을 맺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찌됐건 이란 핵 위협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딱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도 종식시켰고 이란의 핵 능력도 이렇게 해서 다 협상을 했으니까 자 노벨상 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노벨상으로 가고 싶은데 이란도 좀 활용하고 싶고 근데 이스라엘은 실존적인 위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별로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지금까지는 되게 높게 왔는데 네. 핵불능화한 것도 아니고 네. 여태까지 이렇게 전쟁엔 다 참여했고 그리고 지금 자위권 발동으로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제법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6월 13일 공격이 자위권 발동으로 이란을 때렸다라고 하지만 그게 자위권 발동으로 될 수 있을지 근거가 좀 약해요.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은 그 세 가지를 다 충족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왜냐하면 그 핵 위협이 이란의 핵 위협이 진짜 즉각적으로 위협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그 문제. 네. 둘째는 이게 그런 겁니다. 다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있었죠. 6월 15일 날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때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비례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정당 방위처럼 내가 네. 받은 위협만큼에 때려야 되는데 핵과학자 죽이고 핵시설 때리고 그다음에 그 정부 군 요인들 죽이고 그 방송국 때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비례적인 위협에 비례한 공격이에요. 그럼 자위권 발동이 되나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서 멈추고 이란이 핵무기를 핵 무기가 아닙니다. 핵 프로그램을 잘 보존했다라는 게 밝혀지고 그다음에 미국이 핵 협상을 통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란의 그 핵 프로그램을 유지시켜주게 되면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쟁에 시작했던 그 목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죄만 남죠. 이렇게 남게 되니까 되게 조금 당황스럽겠죠.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도 저렇게 저 위치에 넣을 수 있는 리더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한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란의 핵 능력을 낮추기 위해서 네. 다음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써서 이렇게 국제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써서 이렇게 다 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중간에 한번 잠깐 들어가서 벙커버스터 탄 한번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란을 구석에 모으니까 이란이 트럼프야 우리 그냥 그 UAE 안까지라도 받을게 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자기는 안을 하고 하는데 그때 사용됐던 이스라엘은 네. 그럼 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트럼프의 입장에서의 동맹은 그냥 디스펜더블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라는 느낌이 싹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이게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동맹의 튼튼함도 좌우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태를 보면서 요번 과정에서 좀 그랬었습니다. 좀 얼마든지 섬뜩했었습니다. 그냥 대체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그 중동 상황에서 이번에 유독 중국이나 러시아는 특별히 뭘 안 한 것 같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물 밑에서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송기를 보냈다가 없어졌다 그런 거 보니까 지원적으로 물자적으로 중국은 지원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란한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도 트레이스 체커 이런 거 보고 하면 항공기들이 많이 중국에서 떠나서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요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정부 요인들이 가서 향후 이제 외교전에서 어떻게 할지 협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물품들을 전달한 건지는 잘 모르나 그런 것들은 활발하게 밝혀졌죠. 근데 중국은 조금 외교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겼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거다 하면서 외교적인 압박을 했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좀 나섰죠. 푸틴도 이게 되게 좋은 게 왜냐하면 푸틴한테 주어졌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도 전쟁 범죄를 어겼고 국제법을 어겼고 이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잖아요. 야 니네들도 어기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좀 이 평화를 중재하겠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과 중재를 하겠다고 어필을 많이 했는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능력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푸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평화나 이런 어떤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자기 정치를 위해서 조금 많이 움직였던 거고 중국은 뒤에서 그래도 나름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또 왜냐면 중국이 많이 이란을 지원하면서 물밀을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국은 그래도 좀 로우 프로파일로 로우 키로 지원을 많이 했고 푸틴 행정부는 그냥 겉으로는 많이 했지만 실속적인 어떤 조치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근데 그 이란은 그러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좀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핵무기 개발하고 싶어해요, 많이?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논문에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란이 원하는 건 일본 모델이에요. 일본 모델.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핵 무기는 안 갖더라도 어느 순간에 핵 무기화하려면 핵 무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갖는 것을 원합니다. 문턱국가라고 표현하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처리 관련한 것도 핵 연료 재처리에서부터 농축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린설트 프로젝트라고 이제 핵 격발. 왜냐하면 폭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라늄 농축 우라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핵 융합이 되게 융합 격발이 되게 하는 그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이제 투발 수단 그게 이제 탄도에 그 뭐 핵배낭으로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 북한 맨날 좀 그러니까 그거를 실어서 터뜨려야 되려면 그게 미사일 소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원할 겁니다. 군부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란은 그런 모든 기술들은 갖기를 원하는데 핵 무기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걸 끄나는 순간 그러니까 핵무기 가려고 하는 거는 이란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좀 약간 정치적 수세에 몰릴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건 맞죠. 내부에 있는 그 강경 그 보수파들로부터.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 핵의 능력을 더 지켜야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부의 목소리 때문에 이게 핵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구석에 몰렸고 제공권은 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미국에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쟁의 6월 12일 전쟁, 6월 13일부터 지금 오는 전쟁을 보면 첫날에만 핵시설을 때렸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한 히트맵들을 보면 네. 다 레이더 방공망, 방공기지, 레이더 기지만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탄도미사일 뭐 파타 1, 2, 그다음에 하셈 가셈 해가지고 뭐 헤즈 가셈 해가지고 뭐 고속도 뭐 뭐라 그러나요? 그 고속 탄도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이퍼소닉 뭐 무슨 탄도탄들이 있는데 그게 다 거의 불능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을 잃은 거잖아요. 네. 레이더 기지가 없다라는 건. 그러면 자기네들이 쏘려고 해도 지금 이란 항공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정찰 드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렸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미사일 쏘려고 여는 순간 제공권은 다 지금 털린 상태니까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쓸 수 없고 밀린 상태니까 일단은 정전을 해서 이것들을 밀어내야죠. 밀어내고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본인들은 부글부글 끌 겁니다. 아, 우리가 핵무기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 꼴 안 당했을 텐데 라고 네. 하는 그런 분노는 있겠지만 그들도 합리적인 선택자들이거든요. 바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나 협상 안 해. 이렇게 배째 이렇게 나올 일은 없고 네. 그렇게 해서 협상에 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갖진 않지만 네. 다 똑같을 겁니다. 문턱 국가로서 자신들의 그 기술들은 지켜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순간 아 이거 아니면 우리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악의 순환고리가 끊겨야 되는데 지금 못 끊기고 계속 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중동 이야기 요 정도 하고 혹시 네네네. 이제 끝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우리나라한테 네네. 미국이 요구할 트럼프가 뭐 요구할 뭐 이 국방 관련된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습니까? 지금은 뭐 5% 국방비 올린다는데 뭐 너무 지금 우리 정부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고 안 가고 하고 예, 그러고 있으니까 네.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무기를 주둔비용? 뭐 미군 무기나 이런 걸 사든지 아니면 좀 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라. 지금 이렇게 어깃장 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중국 견제 들어갈 건데 네 안은 뭐냐 내봐라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이 중국과 말고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을 하겠죠. 뭐 그리고 그런 것들 그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공조를 할 건데 한국 니네 제대로 우리 편으로 좀 붙어라 이런 요구를 할 거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요구 내지는 이제 늘 그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5%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려라고 계속 그러겠죠. 지금 모든 국가한테 5% 올린다고 좀 바뀐 거 하겠습니다. 아니었어요? 주둔 미군에 대한 그 비용 말고 방위비 GDP 대비 방위비 퍼센트를 좀 더 높여라.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근데 우리한테도 또 그 방위 분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로텍션 피 이렇게 내라고 이거를 올려라 막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자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다 못 올려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건 못하지만 한미일 뭐 이거를 해서 아니면 공동 비상 방위 체제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예산을 대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할 걸 줄일 수 있겠죠. 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그래도 좀 우리의 이익을 더 많이 지키는 방향이라고 혹시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보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약간 보수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능력이나 영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끌어당기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동맹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미국이 납득할 만한 지역 안보 체제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동맹국처럼 우리의 모든 정보를 일본한테 줄 수 없어 그러면 네. 우리만의 그러면서 파이브 아이즈 같은 건 아닐지라도 우리 뭐 요런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를 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리의 안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콜렉티브 그러니까 지역 집단 안보 체제 우리가 조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아이디어를 던지면서 우리의 이니셔티브 안에서 우리가 끌고 당길 수 있게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짜내야 된다. 짜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북한과 중국과 맞대고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항상 미국하고 일본이 다 정해지면 너는 그냥 들어와 사드 그냥 배치해 이렇게 되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제가 사드 반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려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나중에 결정이 나고 우리가 받아들여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좀 우리만의 주도권. 물론 이제 우리는 패권국이 아니라서 그 룸은 작겠지만요. 네. 정프로가 여기서 이제 그 거대 구매자론을 이제 꺼내갖고 아주 큰 시장의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네. 이게 뭐냐?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자, 미국에 얘기하는 거. 트럼프, 우리 F-35 200대 살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트럼프 막 또 자기 트위터 막 올릴 거 아니에요? 성공적인 딜이. 제가 말 끊어졌는데 카타르가 이걸 합니다. 카타르가 85대 산다 그랬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웃긴 거 그 F-35 85대 조종사가 35명밖에 없습니다. 그거 해서. 근데 근데 카타르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네. 돈으로 동맹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면 돼. 근데 지금 그 이야기랑 비슷해서 제가 말을 끄는 게 근데 딱 그게 200대를 산다라는 게 딱 그런데 일단 시드머니를 박아 놓는 대신 거죠. 산다고 하고 2028년부터 우리 도입 예정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협상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거. 네네.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어차피 그때 임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다고 말은 해놓고 불량 국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에헤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27년쯤에 이제 그때 유럽 국가들 간 뭐 라팔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이제 우리가 너무 좀 오퍼가 좋은 거 들어와서 우리 한 1, 2년만 잠깐 좀 더 볼게.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우리 그 사이에 우리 전투기도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레버러지를 줄면서 그러면 점점 이제 미루는 거지. 돈은 안 나가고 대신 큰 구매자로서 떵떵거리면서 트럼프한테 환호받고 요런 정도 전략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A to Z로 만드니까. 네. 그러다가 또 양아치 같이 국가 되나요?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불량 국가 될까? 불량 국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네네. 그냥 가벼운 아이디어였고요. 맞습니다. 네. 재밌자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농담하다 보면 이게 또 실제 되는 경우가. 근데 이런 그 난상 토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그 안에서 진짜적으로 날카롭게 돼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니까. 네. 난상 아니고 굉장히 좀 정교한 제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상황 좀 살펴봤고요.